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를 연구하는 경영지도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안광호 교수의 마케팅 원론 8판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마케팅 성과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 4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절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케팅 성과의 이해 그래가지고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마케팅 자원과 전략을 투입을 해서 마케팅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은 소비자가 지각을 하고 그 지각에 따라서 소비자가 행동을 한다. 그리고 그 소비자 행동이 제품 시장의 성과로 나타나고 고객의 성과로도 나타난다. 요 제품 시장의 성과는 이제 기업의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기업의 매출로 나타난다. 이게 이제 제품 시장의 성과인 거고, 요 고객 성과는 고객 자산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추정하는 겁니다. 아마 이거는 고객 자산이고 요거는 이제 기업의 매출액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 제품 시장 성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뭐 이게 뭐다 이게 뭐다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쓰여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회계 성과는 이거는 장부상의 성과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재무 성과는 이제 기업 가치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 얘기고, 이게 다시 이제 피드백이 돼 가지고 다시 재투자가 된다.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마케팅 성과가 이런 플로우 차트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흘러간다. 요 그림을 그려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성과 지표를 측정을 하는데 이러한 사항들을 유의해 가지고 성과 지표를 측정을 해야 된다. 먼저 조작적 정의를 잘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만족도라든가 구매 의도 같은 추상적 개념은 조작적 정의를 명확히 해야 된다. 예, 이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반복 측정을 해야지 기준이 명확해진다. 어떤 시점에서 딱 한 번만 하면은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그러니까 선행 측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긍정적인 건지 아니면 부정적인 건지가 이 연구의 방향성을 알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반복 측정을 해야 된다 그 얘기고, 또 계속해서 반복 측정을 하게 되면 측정 오류도 상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측정이 필요하다 그 얘기고, 또 선행 지표와 후행 지표를 측정해야 된다. 요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그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연구 모형이 바탕이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구 모형에 보면은 원인 변수가 있고 결과 변수가 있고 중간에 잠재 변수가 있고 조절 변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따라서 어떤 이제 성과 지표를 측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원인이 뭐고, 그리고 그 중간에서 이제 어떤 게 조절 역할을 하고 또 어떤 게 매개 역할을 하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고, 이러한 상호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들을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때문에 선행 지표 후행 지표도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결국 연구 모형을 제대로 잘 정립을 해야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단기 성과와 장기 성과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단기 성과라는 거는 저량 변수 그래가지고 이 저량 변수는 그 어느 한 시점에 이제 측정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애호도라든가 아니면 인지도, 이미지 이런 것들은 어느 한 시점에 딱 고정된 시점에 측정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유향이 아니고 유량입니다. 유량 변수 또는 동적 변수. 예, 이거는 이제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측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매출액의 변화라든가, 예, 이거를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단기 성과라는 이제 그 단기 성과는 저량 변수. 그래서 애호도라든가 충성도라든가 이런 단기 성과와 장기 성과, 그러니까 유량입니다. 유량 변수,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의 변화, 매출액의 변화, 이런 유량 변수가 균형적으로 측정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마케팅 성과 측정하는 데 있어서의 유의점을 이렇게 4가지를 적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케팅 성과 지표의 종류,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KPI 종류들을 이렇게 쭉 적어 놓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보통 이제 정부 과제로 추진하는 컨설팅에 보면은 항상 그 컨설팅의 맨 뒤에 KPI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컨설팅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성과 지표를 적어요. 그리고 그 성과 지표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후 관리를 합니다. 뭐 2달이나 3달 후에 그 성과 지표대로 사후 관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또 이제 사후 관리해 가지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게 있어요. 이 특히 이제 정부 과제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그 컨설팅을 하는 분들이라면은 이거를 다 당연히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마케팅 쪽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성과 지표가 좀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이제 그 생산이라든가 재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경우는 성과 지표가 뚜렷한 성과 지표들이 많아요. 그런데 마케팅 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성과 지표가 애매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때문에 이 마케팅 성과 지표를 지금 이렇게 쭉 적어 놨는데요. 사실 이거 외에도 좀 불특정한 것들이 많아요. 마케팅 이 성과 지표들은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이 안광호 교재에 나와 있는 이 성과 지표만이라도 좀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것들도 충분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컨설턴트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 지각과 관련된 성과 지표에는 먼저 인지도, 이게 결국 브랜드 지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인지도 측정에는 보조 인지 측정하는 게 있고 비보조 인지 측정하는 게 있고 최초 단계 측정하는 게 있다. 예,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거고 이건 뭐 시험 문제로 출제된 적도 있죠. 그 다음에 순추천 지수를 측정하는 게 있다. 이 순추천 지수는 1점에서 10점으로 측정을 하는데 100명 중에 9점 이상이 60명이 추천을 했고 6점 이하가 20명이 추천을 했으면 예, 순추천 지수는 40이 된다. 이런 방법으로 순추천 지수를 측정을 한다. 그냥 이 방법까지는 모른다 그래도 순추천 지수라는 게 있다. 예,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행동 관련 지표로는 가격 민감도, 요 가격 민감도는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죠.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 변화율입니다. 때문에 이 브랜드 파워가 클수록 이 가격 민감도가 작죠. 그리고 편의품일수록 가격 민감도가 크고 전문품일수록 가격 민감도가 작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릭률, 그래서 노출 횟수분의 클릭 횟수예요. 예, 그래서 노출 횟수는 많은데 클릭 횟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광고 효과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요거는 광고 효과 측정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가 있다. 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 성과 관련 지표는 이제 지갑 점유율 그래가지고 그 특정 고객의 전체 지불액, 지출액이죠. 지출액 중에 특정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 예, 그래서 이거는 CRM을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거는 글쎄요, 이거는 뭐 보면은 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의류라든가 화장품에 지출하는 비중이 많겠죠. 아마 가정으로 치면 학원비 지출하는 게 제일 클 겁니다.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 집도 학원비 지출 비용이 제일, 학원비, 이 학원이 이제 입시 학원뿐만 아니라 이제 그 왜 그 우리 딸내미 있는데 뭐 무슨 요가 학원 뭐 같은 데도 다니거든요. 일단 학원비 지출하는 비용이 아마 가장 크지 않을까. 그 외에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뭐 무슨 그 의류라든가 화장품, 액세서리 이런 데 나가는 비중이 제일 클 거고, 남자들은 뭐 술이라든가 자동차 유지하는 데 나가는 비용이 클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웃자고 한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제품 시장 성과 관련 지표로는 이제 유통 침투율이라는 게 있다. 특정 유통 매출에서 특정 브랜드를 취급하는 매출의 비중이다. 그러니까 유통 전체 매출에서 특정 브랜드를 취급하는 매출의 비중인데, 요 ACL이라는 거는 유통 전체 매출에서 특정 브랜드가 취급하는 매출의 비중이고, PCL이라는 거는 유통 내 특정 제품 범주 내에서 특정 브랜드가 취급되는 매출 비중이고, 그래서 요거는 유통 전체 매출이고, 요거는 유통 내 특정 제품 범주 내에서 특정 브랜드의 매출 비중이고, 그 차이가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부가적인 설명은 뭐 부가적으로 더 깊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촉 증가율은 기본 판매량에 대한 판촉에 의해 증가된 판매량의 비중, 예, 판촉 때문에 증가된 판매량의 비중이 판촉 증가율이다. 예, 요거는 뭐 쉽게 이해는 되죠. 다만 이제 교재에 보면은 기본 판매량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리고 판촉에 의해서 증가된 판매량을 어디까지 파악해야 되느냐, 뭐 이거는 좀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식으로 교재에 써놓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성과 관련 지표, 그래서 매출액 순이익률, 이거는
이거는 기본적인 재무 비율 중에 하나죠. 이거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매출액 순이율 중에 얘기하는 건 이건 그렇고 이 시가총액도 이것도 주식가격 곱하기 발행 이 시가총액도 써놨는데 글쎄 뭐 시가총액 이건 너무 거창한 얘기라 가지고 뭐 이거 다들 아실 거예요. 시가총액이 뭔 얘기하는지. 예, 이거까지는 뭐 굳이 설명을 이것까지는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 정도까지는 좀 시험을 위해서 준비를 해 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생산성을 측정을 하는데 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데 요 첫 번째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제 마케팅 활동의 변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고비를 10%를 올렸다. 라고 했는데 마케팅 이제 매출액이 1%가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마케팅 생산성은 0.1%가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식의 측정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써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측정을 했을 때 이 마케팅 생산성 0.1% 올라간 게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따라서 요거보다는 요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마케팅 비용분의 마케팅 활동에 의해 증가된 재무적 가치 빼기 마케팅 비용 요게 더 적절하다. 예, 요걸로 마케팅 생산성을 측정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제 그렇게 코멘트를 해놨습니다. 교재안에. 그런데 근데 문제는 이 계산식 자체는 이해하기가 쉬운데 문제는 요 재무적 가치 이 재무적 가치를 뭐로 평가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매출액 가지고 평가를 할 거냐 아니면은 기업 가치 가지고 평가할 거냐 아니면은 그 뭐야 자산 가치 가지고 뭘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뭐 브랜드 가치까지 포함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가지고도 평가할 수가 있고 브랜드 자산까지 포함시킬 수도 있고 기업 가치 가지고도 저기 평가할 수도 있고 시가총액 가지고도 평가할 수도 있고 그거는 평가하는 사람이 알아서 평가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써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평가하는 사람이 알아서 평가해라. 근데 이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 그렇게 써놨어요. 어쨌든 예, 예 그렇게 써놨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생산성 활용을 위한 유의사항.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예, 당연히 그러겠죠. 뭐 뜬금없이 측정하면 안 되고 원인과 결과 관계가 분명히 뚜렷한 상황에서 측정이 되어야 되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일 거고 그리고 마케팅 생산성 측정에 있어서 어떠한 성과 변수를 활용할 것인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예, 여기 보시면 이 변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여러 개의 변수 중에서 어떤 변수를 가지고 예, 마케팅 생산성을 측정할 건지 예, 이거를 유의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기업의 내부적인 KPI나 관리회계 기준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예, 이게 이제 마케팅 생산성이 별도 기준으로 하면 안 되겠죠. 다른 뭐 재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KPI하고 조화가 또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 가지고 측정의 상시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써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의사항을 쭉 써놨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해서 이런 문제들을 쭉 나열을 해놨는데요. 소비재 산업과 산업재 산업에서 기업 하나씩의 예를 들어서 마케팅 성과 지표를 나열해 보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제 소비재 산업에서의 마케팅 성과 지표를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소비재 산업에서는 소비재 시장에서는 이런 식의 마케팅 성과 지표들이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산업 시장에서는요. 이런 거 의미가 없겠죠. 자, 그러면 산업 시장에서는 과연 어떠한 성과 지표들이 의미가 있을까? 저라면 그 웹스터 윈드 모델에 나오는 그 네 가지 영향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마 답을 쓸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런데 그 웹스터 윈드 모델에 나오는 네 가지 영향 요인 그게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이라면 그게 제가 이제 그게 뭐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것까지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굳이 뭐 그런 것까지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한번 나름대로 한번 알아서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그 웹스터 윈드 모델에 나오는 네 가지 영향 요인이 그게요. 그 박승배 교재, 박승배의 소비자 행동론 2022년판 그 박승배 소비자 행동론 2022년판 맨 뒷부분에 보면은 조직체 행동론, 조직체 행동론에서 그 조직 구매 행동의 영향 요인 그래가지고 네 가지가 쓰여져 있는 게 있거든요. 박승배 교재 소비자 행동론 맨 뒤에 보면 예 그게 그겁니다. 그게 웹스터 윈드 모델에 나오는 네 가지 영향이 그게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보시면서 그 영향 요인 네 가지에 나오는 그 영향 요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과 지표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게 그거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그거 그냥 나름대로 생각하셔도 돼요. 어쨌든 간에 이거는 소비자 시장에서는 이게 성과 지표가 될 수가 있겠지만 산업 시장에서는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이 성과 지표가 되겠죠. 그거는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그동안 직장 생활 오랫동안 해 보셨을 테니까 나름 그냥 생각해 가지고 쭉 쓰시면 됩니다. 예, 뭐, 그리고 또 이 마케팅은요, 직장 생활 오래 해가지고 나름의 노하우를 쫙 적으신 분들이 점수를 높게 받는 경향이 그동안 높았었어요.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쓰는 것보다 나름대로 직장 생활 오래 하면서 쫙 논리 있게 써내려간 사람들이 점수를 진짜 많이 받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대신 잘 써야 돼요. 조리 있게. 아무렇게나 찍찍 쓰면 안 되고.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점수를 높게 받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분포를 보면은요 한 40대 초중반이면서 공기업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점수가 높아요. 왜냐하면 공기업, 공무원, 공기업 이런 분들은요 하는 일이 보고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상당수 분들이 하는 일이 연신 보고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고서를 쓰는 내용 자체가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을 잘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쓰는 연습 많이 하시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엄청 썼습니다. 보고서 엄청 썼어요, 저도. 마케팅 성과 지표의 측정이 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이에 극복 방안은 무엇인가? 예, 요거는 교재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케팅 성과 측정이 어려운 이유는 조작적 정의가 어려웠다. 그리고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측정을 해야 되고 선행 지표, 후행 지표 측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단기 성과, 장기 성과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케팅 성과 측정이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교재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대로 쓰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량 변수와 유량 변수, 예, 요게 저량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정적 변수죠. 그리고 요게 유량 변수, 동적 변수입니다. 예, 요게 이제 주로 이제 단기 성과를 측정하는 변수고, 요거는 이제 장기 성과를 측정하는 변수다라고 교재에 쓰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고 마케팅 성과를 측정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예, 이거는 뭐 생각해 보시든가 어떻게 하든가 알아서 하시고, 자, 마케팅 생산성 측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케팅 생산성 측정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를 토론해 보라. 주의해야 될 점, 예, 인과관계 기반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라고 예,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변수를 활용할지 잘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업 내부의 KPI 등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상시 측정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교재에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으니까 이대로 답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안광호 교수의 마케팅 원론 8판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1장부터 12장까지 전부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책이 많이 가벼워지고 탄탄해진 거는 맞습니다. 많이 책이 가벼워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책에 군더더기가 좀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칠판이
뭐 이런저런 잡다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8판은 좀 잡다한 거는 좀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가벼워진 건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케팅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겠구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부생 기준이 되겠죠. 학부 2학년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마케팅을 좀 클리어하고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결국 우리가 이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탄탄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이 책을 가볍게 만들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내용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촉진관리라는 책이 따로 있어요. 유통원론이라는 책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브랜드 관리라는 책도 또 따로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별도의 책이 따로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본인 스스로 쓴 책이 따로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상당수가 좀 많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과연 요 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면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해요. 따라서 저는 요 안강호 요 교재만 보시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살짝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위험할 수도 있고 또 내용도 조금 많이 빠졌고 그리고 또 상당수 문제가 최근에 다 출제가 됐고 때문에 다른 교재 있죠. 다른 교재를 좀 같이 보완해서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추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걸로 안광호 교수의 심판이죠. 올 3월 달에 나온 책입니다. 8판, 8판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내용 모두 전달해 드렸습니다. 올해 시험 준비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